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세법 1차 저희 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았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시험이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셨던 분 중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더 정말 쉬웠다, 정말 너무 쉬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 여러분들 내가 공부했던 것만큼 시험 보셨으면 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유형이 조금 다르게 나온 것들이 있기는 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 나중에 나올 건데요. 조문의 일부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갈 내용들을 채워 나가는 문제 형태가 나온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내용을 봤을 때는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조문 안에서 제가 흔히 키워드라 부르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기술을 하는, 기재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 FTA 특례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저희 5문제가 나오게 됐죠. 내용 자체는 되게 평이했습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게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용어 정의 2문제 나왔었고요. 원산 증명서의 유효 기간에서 1문제, 그 다음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 관련된 문제 1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긴급관세 조치 건의에 관련된 문제가 1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사실 FTA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관세법보다는 어려워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크게 어렵지 않게 고득점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시험을 잘 보신 분이든 그렇지 않든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제 1차를 준비하실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1차를 보신 분이라 한다면은 어차피 저희가 답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답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도 어떤 식으로 2차를 위해서는 어떻게 이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랑 2차랑은 좀 많이 달라요. 1차 같은 경우는 좀 출제되는 부분도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틀린 거 맞는 것을 고르는 게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2차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해서 이제 빈 종이에다가 목차를 비롯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려 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관세 법령상 관세 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 환급금의 환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관세법 제46조에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옳은 것을 고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답은 하나가 옳은 것은 하나고 나머지는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내용 볼게요. 세관장은 관세 환급금 결정의 계산서와 그 증빙 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네, 맞는 말입니다. 정답이 되겠네요. 1번. 2번. 세관장은 분기별 관세 환급금 결정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분기별이 아니고 월별이 되겠죠. 세 번째, 관세 환급금을 환급받을 차가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6개월이 아니고 1년이 되겠죠. 지금 틀린 것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번 보기. 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 지급 개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 금액 중에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나와 있는데 31일이 아니고 1월 15일까지가 되죠. 그 다음에 5번 세관장은 관세 환급금의 과다 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 환급을 한 날부터 징수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네,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과다 환급을 한 날이 아니고 이 날의 다음 날부터가 되겠죠. 이 다음 날부터 징수 결정을 할 때까지 기간에 대해서 그 환급금을 추가로 이제 이자를 징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걸 저희가 환급 가산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답은 1번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관세 법령상 관세의 납세 의무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받은 납부기한 연장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납부기한 연장 취소 사유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저도 마지막 4회차 때 문제를 낸 게 있었는데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의 경우에는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관련 이슈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연장을 해주는 제도를 좀 운영하고 있어요. 뭐 납부기한 연장도 그렇고 분할납부 연장도 그렇고요. 분할납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취소 사유가 뭐가 있는지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관세를 지정한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때, 그쵸? 혜택을 준 거였잖아요. 납부기한 연장을 해서 언제까지 납부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간을 지날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취소를 하고 바로 부가고지로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니은 파산 선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디귿 법인의 해산으로 해서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지금 두 가지는 사실 내용이 거의 같아 보이죠? 파산, 해산 둘 다 정답이 됩니다. 니은 디귿 다 맞고요. 리을 재산 상황의 호전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그쵸? 뭐 기본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한꺼번에 돈을 납부를 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되니까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연장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재산 상황이 좋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호전이 되게 됐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연장하지 않아도 충분히 납부가 가능하다라고 봐서 답은 기응, 니은, 디귿, 리을 전체가 해당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원칙과 예외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문제 자체는 지금 사전 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고르라고 나와 있는 것인데 저희가 원칙과 예외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칙이 뭔가요? 저희 사후심사 원칙이죠. 예외적인 것이 사전심사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사전에 심사를 하는 게 예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관상에 좀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 그 수입 신고할 당시에는 그 내용 자체를 이제 어떤 양식이라든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들만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뭐 가격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후에 심사를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 신고를 받았을 때는 그 어떤 그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는 추후에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신고서의 내용을 봤을 때 뭐 기재사항에 어떤 그런 오류가 없는지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오류가 없으면 수리를 해주는 형태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사전 심사, 즉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조금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불성실 신고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이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나중에 기본적으로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세금상의 문제가 있어도 돈을 뭐 내지 않으려고 하는 형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감면이라든지 분할납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내용 자체가 사실상 그 수입신고 수리하기 전까지 감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고 당시에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보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요. 물품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보통의 경우에 한 농산물, 뭐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커가지고 이거를 수입신고 당시에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그 가격 변동이 커가지고 그 문제가 생길 우려가 좀 높다고 보는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전에, 즉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에 심사를 먼저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건데 일단 감면받는 것들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하게 되어 있고요. 분할납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0만 원의 관세를 10일간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도 맞죠.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5만 원의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7일 이내에 수입 신고하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체납하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연히 사전에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금액에 나와 있는 게 이유가 있겠죠.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7일 이내로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그 오류를 발생시키려고 한 거죠. 10만 원은 맞는데 10일이기 때문에 7일을 경과해서 얘는 사전 심사를 하는 게 맞고요. 다만 4번의 경우에는 10만 원 자체가 일단 안 되는 것도 있고 플러스 7일 이내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게 맞습니다. 즉 사후 심사 원칙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번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17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규정 자체를 좀 정확하게 암기를 해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게 필요하겠죠. 이거를 이제 10만 원에 플러스 7일이 아니라 8일 또는 5일 이렇게 문제를 나눠가지고 이때는 대상이 되고 이때는 대상이 안 되는구나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5번은 아까 말씀드렸었죠. 불성실 신고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 4번 볼게요. 관세 법령상 과세 가격의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희 이제 1차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같은 경우 나중에 2차에서 저희 관세평가라는 과목으로 좀 본격적으로 보게 될 건데요. 일단 1차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전반적인 법에 나와 있는 시행에 나와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방법과 과세 가격, 그다음 산출 근거를 납세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이거 보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맞는 말이죠. 서면으로 요청하면, 납세 의무자 요청을 하면 이제 그 사용된 결정 방법과 가격,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서면이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 관세법 제38조 1항에 따라 납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 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가 이거를 아크바 제도라고 해요. 아크바. 나중에 관세가 되고 나시면 아크바라는 거 정말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이거 즉 특수관계자들끼리 거래를 하는 거, 그런 이전 가격이라 부르는 그런 거래를 할 때 그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관세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 하기 전에 여기 심사로 들어간 물품의 경우에는 나중에 잠정가격 신고를 또 하게 되어 있죠. 아직 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크바 신청을 하고 나서는 잠정가격 신고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 결정에 있어서 정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납세 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해야 된다. 그럴싸한데 사실 답은 3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납세 의무자 요청이 없는 경우가 아니고요.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장기간 반복 수입되기 때문에 가산율, 공제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간단하게, 간이하게 그런 신고를 할 수가 있겠죠. 간소화돼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세관에서 나서가지고 혜택을 부여해주는 제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으려면은 납세 의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저희 보정 같은 경우에도 보정을 하라고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환급 같은 경우에도 환급 받아라라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관장은 과세 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른 국세청, 그다음에 세무서 등에 통해 가지고
이 업체에 대해서 이제 과세 가격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라고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게 되는 거죠. 5번 세관장은 관세법 38조 2항에 따른 세액 심사를 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 가격 결정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쵸?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자끼리 거래를 하게 되면 가격이 왜곡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내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지사, 내가 본사라고 했을 때 지사와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에 어떤 왜곡을 줘서 좀 낮게 물품을 수입한다거나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세관에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요청을 받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납세자는 제출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 결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답은 3번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관세 법령상 납세 담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세관장은 납세 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체납 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는 그 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닙니다. 1번이 잘못됐어요. 네, 그렇게 기간을 주고 있지는 않고요. 2번 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첨부를 해야 된다. 이거 저희 그 내용 있는 거 아시죠? 여기 그 담보의 종류별로 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채권 같은 경우는 위임장을 제시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맞습니다. 네 번째, 4번의 경우에도 관세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실무적인 말씀을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전 납부 업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전 납부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수입 신고 수리되기 전에 관세 등의 어떤 세금을 납부를 해야지만 수리를 해주는 그런 업체를 말을 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대부분의 보통 그 업체 같은 경우는 다 기본적으로는 사전 납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오별납부 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이거나 아니면은 신용담보 등의 어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판단이 섰을 때는 그때는 사후 납부로 갈 수가 있죠. 사후 납부로 하는 것들은 수입신고 수리가 되고 나서 15일 이내로 납부를 하는 형태를 말을 합니다. 근데 사전 납부 업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납부 기한이 10일로 잡혀 있어요. 납부 기한이라기보다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고를 하고 나면 이게 담보이 확정된 날짜거든요. 10일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때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가고지를 하게 돼서요. 부가고지를 받게 되고 이때부터는 부가고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본 겁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냥 실무적으로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담보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담보 제공하지 않게 되면은 납세고지를 하게 된다. 납세고지 받으면 15일 이내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 생기는 건 아니고요. 5번 납세 의무자가 담보물의 매각 예정일 1일 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담보물의 매각을 중지해야 된다. 네, 맞는 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렵게 내려고 하면은 1일 전이 아니라 이거를 3일 전 이렇게 바꿔서 낼 수도 있겠죠. 네, 하루 전까지 그래서 매각을 하기 전까지만 이렇게 납부가 이루어지게 되면 매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1번이 잘못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관세 법령상 6번 문제 관세 납세 의무자가 가격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입 신고를 할 때 수입 신고라고 하는 것은 납세 신고를 말을 하죠. 수입 신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가격 신고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물품은 가격 신고를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생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과세 가격이 1만 원 이하인 물품입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이고요. 이게 밑에 보니까 지금 뭐 그냥 간단히 봤을 때 수출용 원재료, 정보조달 물품,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 특정 연구기관에 수입하는 물품. 일단은 지금 1번, 2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으로서 좀 부과된다. 그러니까 가격신고 생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대해서 뭐 신고를 하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미화 2만 불이 아니고 1만 불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거죠. 사실 그 1만 원 밑에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직구 같은 경우에도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에도 워낙 소액 물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과세 가격이 미화 2만 불이 아니라 1만 불 밑으로 가는 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굳이 뭐 가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답은 5번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7번 관세 법령상 관세 징수권, 그다음에 관세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징수권, 청구권 중에 이런 것들을 특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는 이때부터는 뭐 어떤 부과를 징수를 한다거나 뭐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을 의미를 하죠.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관세 징수권은 5억 원 이상의 관세의 경우에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5억 원이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10년이죠. 좀 규모가 큰 것들은 10년까지 소멸시효를 두고 그 안에만 행사를 하게 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 납세고지가 있는 경우에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중단된다라고 하는 거랑 정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시죠? 중단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새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요. 새로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멈추는 거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 3번 같은 경우는 답이 나왔네요. 3년이 아니고 5년이죠. 기본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4번도 맞는 말이고요. 5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뭐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조문의 일부이다. 이게 저희가 이번에 나왔던 좀 새로 등장하게 됐었던 유형이 되는데 뭐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였던 거죠. 잠정 가격의 신고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2년의 범위 안에서 할 수가 있고요. 밑에 쭉 보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거는 만료일이 되겠죠.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년의 범위 안에서 신청을 먼저 하고요. 잠정가격 신고를 먼저 하고 그 기간 안에 뭔가 그 확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연장 신청을 해서 2년의 범위 안에서 다시 연장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9번 문제 볼게요.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참 말이 어렵게 써 있는데 그냥 간단히 내용 간단하죠. 저희가 이제 일방법이라 부르잖아요. 과세가격 결정 원칙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냐면 수입 물품의 거래 가격을 가지고 이거를 과세 가격으로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건이 뭐냐면 수출 판매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판매를 위해서 판매 목적으로 이제 물품이 수출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닌 것들,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경우처럼 무상으로 임차, 이건 판매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유상도 아니고 판매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이 안 될 거고요. 2번도 마찬가지고 쭉쭉쭉 나와 있는데 답은 4번이죠. 4번이 잘못됐습니다. 수입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뭐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출자의 책임이 아닌가요?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수입자의 책임으로. 그러니까 수입하는 물품은 기본적으로
이 물품이 당연히 수출자 입장에서는 계약한 대로 물품이 완성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나중에 판매를 하는 것은 수입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수입자가 구매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책임 하에 물건을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4번은 정상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될 것 같고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세 부과와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3만 원이 아니고 1만 원이죠. 만 원 미만인 경우에 그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 부징수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여서 이를 징수하지 않게 된 경우는 그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을 납부일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서 이때 납부한 걸로 보는데 다만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추후에 정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수입 신고할 당시에는 세액이 만 원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세액에 대해서 나중에 좀 누락된 금액이 있어서 추후에 정정을 하게 됐을 때 그 정정된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정정된 금액 말고 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납부가 되지 않았던 금액하고 그다음 새로 정정된 금액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만 원을 넘어가게 된 경우에는 그때는 추가로 과세가 됩니다. 즉 납부를 하라고 고의서가 부과됩니다. 3번 납부대행 기관이 받는 납부대행 수수료는 관세청장이 나와 있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인하되 여기 보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이 10이죠. 1000분의 10 그렇죠? 1000분의 5가 아니고요. 10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기 보면은 납세 의무자는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가격 품목분류 등의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아니고 6개월이죠.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5번의 경우에도 여기 보니까 보정 신청을 한 날까지 해당 관세 납부를 하는 거 아니고 보정 신청을 한 날에 그렇죠? 신청한 날에 다음 날이죠. 다음 날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금요일날 접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 영업일이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까지로 자동 연장이 되죠. 그래서 금요일날 결제에 올려놓고 월요일날 납부를 하는 형태로 가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좀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보정 신청한 날에 다음날까지 납부한다는 것이 뭐 한두 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좀 심사 같은 거 해가지고 규모가 큰 건들은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1번 문제 관세 법령상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여기 보면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렇죠? 맞고 답은 4번이죠. 4번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답은 4번이고 나머지는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 관세 법령상 관세 감면과 그 근거 조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사실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냥 그 해당되는 물품하고 그다음에 근거가 되는 조문이 뭐가 되는지 살펴봤을 때 바로 1번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물품이 수입될 때 당연히 대상 맞아요. 맞는데 90조가 아니고 95조에 나와 있는 환경오염 방지 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잘못됐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밑에 보시면 2번, 3번, 4번, 5번 모두가 대상이 되고 근거 조문이 옳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3번 문제 볼게요. 관세 분할 납부에 대해 설명을 옳은 것은 첫 번째 세관장이 천재지변으로 관세 납부 등을 정하여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5년은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서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내용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5년이 아니고 1년이죠. 1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는 1년이고 밑에 나와 있는 거는 5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헷갈리게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같은 경우는 5년 넘지 않는 범위 내 기간 안에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 분할납부 승인받은 법인 해산한 경우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 맞고요. 답은 3번이 옳은 것이고 4번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를 했으면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양수인이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용도이기 때문이죠. 동일한 용도이기 때문에. 그다음 5번에 보시면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회청이 아니고 세관장이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사실 헷갈리긴 하시죠. 그러니까 관세청에다가 하는 거랑 뭐 세관장에게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세청이라고 하는 기관은 어떤 실무적인 그 업무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실무를 하기 전에 위에 그 상급 기관으로서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를 제시를 한다거나 아니 뭐 그 요건 자체를 확인한다 이런 것들이 되긴 하는데 세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실무를 하는 자들이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 내용 확인한 서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관에서 그 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볼게요. 관세법 시행령 조문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여기 보시면 뭐 내용 나와 있어요. 볼까요? 관세 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 물품의 반입 및 변경 신고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법 제7조, 107조 규정에 의해서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을 분할납부 기간 만료 전에 그 설치 또는 사용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치 또는 사용 장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월 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이를 반입해야 된다. 다만 재해, 노사, 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자기 소유의 국내 다른 장소로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똑같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 장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사실 밑에 보시면 2번 같은 경우는 헷갈릴 수 있게 만들긴 했어요. 그죠? 1월이나 30일이나 뭐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뭐 사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기는 한데, 뭐 내용 자체가 항상 저희가 30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31일도 있고요. 뭐 2월 같은 경우는 뭐 2월 28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엄격하게 따져보면 이게 같은 의미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은 뭐 1월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관세 법령상 소액 물품 등의 면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소액 물품의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고 첫 번째 볼까요?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 두 번째, 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에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광고용품, 네 번째는 모자 받는 소액 물품, 5번의 경우는 기록문서, 그 밖에 서류가 되는데 소액 물품의 면세 대상의 경우에는 1번, 3번, 4번, 5번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상 제 수입 면세 쪽에 해당되는 물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재수입이 아니고 제출 면세가 되겠죠. 박람회 사용하기 위해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에서 다시 갖고 나갈 물품들, 답은 2번이 잘못됐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관세 품목분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이런 문제가 2차에 나오긴 어렵죠. 저희가 품목분류위원회, 위원회에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상 1차를 위한 문제라 보시면 되고요. 2차에서는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2차를 공부했던 분들이라 한다면은 이런 내용들을 어렵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위원회의 위원장은 3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관청장이 정하는 자가 된다. 맞고요. 두 번째, 심신장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해임 또는 해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3번 같은 경우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무 대행을 하게 할 수 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품목분류와 관련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학계에서 활동하는 자를 기술 잘못 이유로 위촉한다. 내용은 맞는데 다만 이 위촉하는 자가 잘못된 거죠. 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세청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이 잘못됐네요.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는 거 맞고요. 답은 4번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볼게요. 관세 법령상 할당 관세 부과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보시면 이것도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죠.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 가격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품, 인간, 동물, 생명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원활한 물자 수급 위해서 특정 물품 수입 촉진 필요, 산업 경쟁 강화 위해서 촉진 필요,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요. 답은 2번이죠. 2번. 할당관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있고 인하를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그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관세로 인하시키는 대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인하하는 목적은 수입을 촉진하는 거겠고요. 인상을 하는 목적은 수입을 억제하기 위함이겠죠. 기본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답은 라오스죠. 라오스.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암기를 하는 거거든요. 암기를 해서 여기 그 편익관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별로 해가지고 대상 국가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단순하게 암기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했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틀려도 물론 다 맞추면 좋겠지만 틀린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거는 2차도 나올 부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내용들을 내가 전체 다를 암기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이제 잘 눈에 보이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국가들을 한 2개씩이라도 정리를 해놓으면은 그 중에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관세 법령상 세율의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 볼게요. 첫 번째, 보복관세 부과할 때 미리 협의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내용들 다 맞는 부분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쭉 보다 보니까 밑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나와 있고, 지금 1번 맞고요. 2번 맞고, 3번 같은 경우 사전협의한 거 맞고요. 4번 같은 경우도 국내 산업 미치는 영향 고려해서 차등될 수 있는 거 맞고요. 5번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는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발생한 날부터가 되겠죠. 이거는 지금 5번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5번. 나머지는 옳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20번 문제. 관세 법령상 품목분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등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청에서 업무를 신청을 받게 되고요. 이거를 관세평가 분류원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위임을 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0일이죠. 20일이 아니고 30일 내에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심사에서 통지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심사에 곤란한 경우에는 반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려하기 전에 보정 요구를 먼저 해요. 보완을 먼저 하라고 하고 주어진 기간 안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때는 반려를 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옳은 것이죠. 여기 보시면 필요한 경우엔 확정된 날에 다음 날부터 3개월 내에 이를 관세품목위원회 심의에 붙여야 한다. 이것도 아니죠. 3번,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잘못됐고요. 4번, 관청장은 86조 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무상이 아니고 세관장이겠죠. 세무상장은 아무 상관이 없는 부서가 될 것 같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소호까지, 그러니까 호랑 소호까지만 심사를 해달라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까지만 해서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 옳은 것이고 나머지는 틀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뭐 1번, 2번, 3번은 잘못됐고 4번 잘못됐고 5번은 옳은 것까지 해서 10번 문제까지 봤고요. 여기까지 잠깐 했다가 조금 쉬었다가 다음 문제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